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랜덤워크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증권 분석의 방법 이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금융투자협회에서의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모든 자격증, 금융 관련된 뭐 주식 관련된 투자 상담사든 뭐 자산운용 인력이든 그런 시험을 볼 때 뭐 이 문제가 100%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교재 내용에 있는 내용이고 뭐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증권 분석의 방법 중 아닌 것은 1. 기술적 분석, 2. 기본적 분석, 뭐 3. 랜덤 워크 이론, 4. 윤정도한테 가입한다. 그럼 삑 윤정도한테 가입한다가 답이 아니겠죠. 그럼 요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 분석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랜덤워크 이론은 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포탈에서 뒤져보시면 돼요. 뒤져보시면 되는데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주가 예측 범위를 훗날의 미래를 어떻게 주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랜덤이다. 랜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초과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한다는 건 그건 불가하다. 그냥 뭐 분석이 없다. 뭐 그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논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간에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가 지금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뭐 학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시는 건데 기본적 분석은 누구나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있느냐. 지금 현대 뭐 자산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평가 종목 찾고 싶어요. 그래서 뭐 자산 가치가 있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장성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는데 그 실적 대비 저평가인 거. 그런 거를 이제 놓고 보는 게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이제 그 기본적인 분석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교육 강의 자체가 9시간짜리가 일단 5개가 있잖아요. 45시간. 그것도 다 교육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중에 이제 기본적인 분석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제 뭐 거시경제부터 놓고 보면서 그러니까 전체 경기 동향이 어떠냐. 지금의 경기 동향이 어떠냐. 객관적으로 뭐 내일 당장 시장이 올라요 내려요. 뭐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끝났어요. 뭐 그런 내용의 기준이 오늘 당장의 기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동향에 대해서 그 경제 동향이 지금 긍정적이냐 아니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뭐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지 않은데 금리를 급격히 올리나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만큼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금리를 내려서라도 안 좋은 경기를 잡아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다 요 기준. 그러면 어떤 업황이 좋으냐 요 기준. 어떤 업황에서 어떤 종목이 좋으냐 요 기준으로. 그래서 탑다운 방식과 버텀업 방식 이 두 가지로 설정을 합니다. 종목이 좋아? 와, 이 종목 현대차가 좋아? 현대차가 좋은데 그러면은 진짜 자동차 업황이 좋아? 자동차 업황이 계속 좋아질 만큼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 요렇게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업체에 대한 또 기업의 내재 가치. 철강은 일반적으로 평균치가 PER이 3배에서 5배 움직여. 조금 오버슈팅 나온다 그러면 6배에서 8배까지도 가. 이게 최정점에 달해. 그럼 2007년처럼 뭐 10배 이상 또 지금처럼 2차 전지까지 끼면은 포스코홀딩스가 12배, 14배까지 올라와. 이런 분석이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이제 이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 분석이 난 필요하다. PER도 보고 싶고 PBR도 보고 싶고 ROE도 보고 싶고 ROA도 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의 구성도 보고 싶고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기준에서 꼭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교육을 다 받으신 이후에 다음 강좌를 진짜 어느 정도도 열심히 노력해서 체력이 안 되지만 이제는 그래도 노력해서 기본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이론 교육을 할 겁니다. 재무제표 교육까지도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드리면 그때는 과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 거니까. 기술적 분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술적 분석도 쪼개서 놓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보통 1시간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뭐 진짜 9시간도 해야 돼. 뭐 재무제표까지 다 보시고 하려면.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만 그 다음이 단추가 끼어진단 말이에요. 요 한 장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그럼 대답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누구든. 뭐 교수님이시든, 응? 학교 뭐 대학 교수님이시든, 아니면 뭐 나 전문가야 하는 분들이든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런데 교재, 그러니까 사전, 뭐 경제용어 사전이 됐든 국어 사전이 됐든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토시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제 국어를 뭐 국어 국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을 전공하신 분들의 기준에서 뭐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러니까 뭐 증권 분석의 의, 여긴 방법이잖아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증권 분석의 의라고 하는데 그 의라는 건 뭐예요? 증권 분석하는 이유, 수익의 극대화지. 수익의 극대화에서 수익을 내는 그 원천적인 부분은 뭐예요? 했을 때 3가지의 이익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그 기본적으로 매매의 기준, 그죠? 매매의 수익, 그 다음에 배당의 수익, 그 다음 명예의 수익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그 명예 수익은 잘 모르겠지만 방안에서 뭐 예전에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아실만한 정치인도 계셨고, 정치인도 누구라고 이름 될 만한 지금도 활동을 하세요. 근데 보좌관 명의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그룹의 인사위원, 그러니까 뭐 LG화학, LG생활건강 CEO 역임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가입을 하셨고. 근데 그분들 계좌를 보면 특히 이제 그 대기업 그냥 일반 CEO가 아니라 그룹과 관계가 있으신 분들, 인사위원 이러신 분들은 주식을 이제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를 저희하고 한 몇 년 같이 계시면서도 단 한 줄을 안 파세요. 기업 분할되고 LG그룹주, GS그룹주, LS그룹주 막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도 하다못해 사명이 바뀐 NH투자증권, 원래 모토가 럭키증권이었잖아요. 럭키증권, LG투자증권, 그 다음에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바뀐 건데 그 주식도 안 팔아요. 그냥 가지고만 계시고 전망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왜? 주식자산 이외에 많은 자산들이 있으시니까. 뭐 채권, 현금, 뭐 상품, 뭐 외환, 여러 자산이 있으시니까. 부동산, 뭐.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 뭐죠? 했을 때 뭐 볼린저 밴드요. 일목균형표요. 뭐 추세매매요. 근데 결론은 기술적 분석은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왜 하나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정의, 무엇을 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단순하게 그 일목균형이든 모든 것이 캔들과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와 동양 위주에서 이제 캔들 위주로 보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의 차트가 따로 있어요. 우리 기준에서 이제 캔들로 보는 거고 어쨌건 뭐 캔들,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기준에 캔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은 뭐 일반적으로 다 보죠. 어느 국가든지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대금.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초라고 하는데 그걸 다 응용을 해서 나머지 부분 뭐 볼린저 밴드 등 나머지 보조 지표까지도 발생이 된 건데 그 단순하게 가장 기초인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대금을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무엇을 보기 위해서 하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수익은 없다, 예측 불가하다, 어떻게 미래 예측하냐, 그거고 랜덤워크 이론이고, 그거는 뭐 랜덤하게 돈다, 그 내용이고, 분석 자체가 안 된다는 내용이고, 기본적 분석은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내재 가치,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이고, 그럼 기술적 분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기 위해서 뭐 일목균형을 보든 볼린저를 보든 뭘 보기 위해서냐라고 했을 때 수급과 심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급과 심리. 이 수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수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캔들이 개파락이 나왔던 갭상승이 나왔던, 요즘 들어서의 기준에 예를 들면은 한미반도체 이수베타시스가 갭상승 나왔다가 추가 강세를 띄고 그러고 나서 확 밀려서 음봉으로 떨어지죠. 전일 대비 플러스였다고 해도 음봉이면 뭐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는 팔았구나 라고 해석을 하죠. 누군가는 팔았구나. 빨간색 양봉이면 뭐라 그래? 누군가는 샀구나. 빨간색 양봉이면 누군가는 샀구나. 그럼 캔들 모양이 이틀 동안에 파란색 나오고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라고 해석해요? 장악형이라고 그래서 신뢰도가, 캔들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시장에서 별 1개, 별 2개, 별 3개로 나뉘어서 신뢰도를 해석을 합니다. 별 3개가 가장 좋은, 가장 높은 신뢰도겠죠. 그럼 얘는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짜리 신뢰도예요. 상승 장악 확인형. 요게 이제 바닥인식 구간에 떴을 때. 와, 누군가는 굉장히 강하게 사가지고 전일에 음봉을, 누군가 팔아 던졌던 저 음봉을 강하게 집어 돌렸다. 그게 자체적인 펀더멘탈이 긍정적이어서인지 아니면 뭐 시장의 흐름 때문인지, 그러한 부분들은 또 놓고 봐야겠지만 어찌됐건 캔들 이 색깔 그리고 캔들의 패턴만 가지고는 결론은 누군가는 굉장히 강하게 사줬다. 그 누군가의 기준이 그 수급이라는 얘기예요. 심리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산리에 대한 의미가 돼요. 2차전지 왜 올라요? 기업이 좋아서 올라요? 2차전지가 기업이 좋아서 오릅니까? 뭐 좋다고 표현할 수는 있죠. 지금 당장 현재 오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수주잔고가 많아서 그것도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조선주들을 예를 든다면 조선주의 선박 건조 과정이 대형 뭐 VLCC급 유조선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2년, 그러니까 24개월 이내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 그 선박 건조하는 게 굉장히 빨라서 2007년, 그러니까 선박 과잉이었던 2005년 요때 기준에 일반적인 그 선박의 기준은 18개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당겨졌었거든요, 건조 기간이. 근데 그게 이제 뭐 VLCC급의 초대형 선박이면 뭐 조금 차이가 있겠죠. 어찌됐건 18개월짜리 수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선박을 만드는 기간이 18개월짜리를. 그 사이에 경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선박 과잉 이후에, 야 이거 선박 과잉인데, 야 배를 너무 많이 찍어서 바닷물이 넘쳐서 일본이 깔아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선박을 어디다 정박을 하지? 경기가 계속 이렇게 좋을까? 서로 경쟁적으로 해운선사가 발주는 했지만 얘네가 지급의 능력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지금의 기준이 방산주의 기준에서 폴란드 쪽에서 발주는 하는데 수주받는 거 좋은데, 야 얘네들가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하지? 동유럽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부자 국가다라는 인식을 갖고 가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 기준도 지금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2차전지에 대해서 경쟁적인 수주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결론은 3년치, 5년치 물량 10조, 12조, 14조 뭐 이렇게 물량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업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급격히 줄고 있죠. 각 세계별로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그게 줄어들게 되면 위약금 물고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물고 아예 그걸 인도를 안 받는 게 유리하다면은, 조선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중동 국가에서 저가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건설주들, 그것이 다 포기되는 사태로 나타나서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는 흐름처럼 2차 전지의 기준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2차 전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에서 기본적인 분석에 그 내용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에 대한 전망치를 예상할 때에도 앞으로의 수주가 이만큼 쌓여 있으니 이 성장성에 이 정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과도하게 부풀려서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나 2차 전지 기준에 주가가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보고서들을 거의 내질 않죠. 제한적으로. 시가총액은 셀트리온이 3위까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코스닥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총액 2위였어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애들은 증권사 보고서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더 밑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펀더멘탈을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이 보고서가 더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주가 끝내주고요. 앞으로 업황이 되게 좋을 거고요. 금양이 몽골 광산 MOU를 체결했어요. 리튬 광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전기차가 향후에 어떻게 됩니다. 전부 이건 심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거 이거 재료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거 물적 분할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그런 내용들. 거래소 이전 상전해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건가요? 포스코 DX. 전부 심리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의 심리다.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거. 그러면 심리와 수급에 대해서는 누가 우위를 차지할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7대3 정도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7대3의 비율. 윤 정도는요? 아니다. 모든 것은 이쪽의 심리,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 펀더멘탈의 어떤 모멘텀, 명분, 어떤 명분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양이요. 지난해 7월 24, 25일 날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3,000원이야. 아니 7,000원이야. 이번에 10만 원 넘겼잖아요. 근데 작년 불과 1년 전 7월 24, 25 그러니까 상한가 2번 날아갈 때가 금양이 7,000원 수준이었어요. 그때가 우리가 처음 접근할 때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 접근할 때 7,000원대. 그 금양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는데 그때 시가총액은 3,000원. 그것도 많이 올라와서 3,000원. 그 이전에는 뭐 1,000억 원대 뭐 이랬거든요. 많이 올라와서 3,000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양에서 2차 전지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더니 실체도 없죠. 그러더니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공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공시조차도 나오지 않은 원통형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개발했다. 실체가 없죠. 일단 실체가 없어요. 개발했다라고 보도자료, 뉴스는 나왔는데 그 기자분들이 진짜 그것을 취재를 해서 발표를 한 건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도자료 그렇게 나오는 거는 기업에서 언론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뿌리죠. 그죠? 그럼 그거는 주가의 변동을 줄 수 있는 명분이 돼요. 우리나라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라는 걸 개발을 했다라는데. 그러면 그 심리, 그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가의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내용. 전년 대비 뭐 매출의 뭐 25%, 그 정확한 규정은 저도 찾아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15%든 30%든 전년의 매출 대비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의무 공시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공시를 해야 돼요. 회사가. 그걸 안 하면 벌점을 먹고 벌점을 많이 먹으면 상장 폐지까지 됩니다. 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바뀐 게 2015년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2015년도. 그 전에는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금융권에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형 잡주들이 나쁜 행위를 하면서 그 저축은행 등에서 사채업자한테 이제 그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축은행 등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막 반대 매매로 쏟아지는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정부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대주주의 담보대출이 형성되게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정공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공시 나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시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일부라도 줄 수 있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상한가 2번이 갈 정도의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2번을 갈 정도면. 근데 그게 뭐예요? 원통형 배터리래. 근데 그 원통형 배터리 진짜 개발이 됐고 어디서 뭐 인정을 받고 공인을 받고 진짜 생산이 되고 뭐 그게 수주가 된다면 1년 지났는데 수주도 없고 생산도 없고 지금에 와서 원통형 배터리 얘기도 안 해.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가지고 그 뉴스 보도자료 하나를 가지고 상한가가 2번이 나왔는데 그게 상한가가 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재료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는요. 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은 상한가는커녕 하한가도 나올 수 있어요. 더 이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무상증자가 한동안 엄청난 호재가 됐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뭐 아주 예전도 아니죠. 하여간에 뭐 지금부터 역으로 따졌을 때 가장 크게 호재가 됐던 그 역으로 따졌을 때 기준이 21년도 하반기. 21년도 하반기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이 분할을 하면서 에코프로 HN의 무상증자를 300%인가요? 700%인가요? 뭐 엄청난 무상증자를 하죠. 예전에 100% 가지고는 안 먹히거든. 그때 기준에 위메이드가 같은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8배 올라옵니다. 순식간에. 그 이전 템포는 2016년도에 무상증자가 호재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소형 잡주가 움직였고 2021년도 하반기에는 그나마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있는 쪽에서 위메이드. 에코프로 HN은 뭐 그때는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엄청나진 않았지만 근데 그 무상증자가 2016년 하반기 2017년부터는 무상증자 발표하고 급락 나오는 종목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내용이 나와도 변동률이 안 나와요. 결론은 얘기가 좀 어려워지셨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 분석에서 장악형 떴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일 전이 21선 뚫고 올라갔어요. 정배열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결과 좋은 결과나 혹은 나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보려고 그런다? 와 수급이 들어왔어요. 형들이 샀어요. 이거 2번 상한가 같죠? 큰형들이 샀어요. 매집이 됐어요. 방송 나와서 기관 투자자 뭐 애널리스트들은 기술적 분석을 사실은 하는 게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은 기술적 분석을 안 합니다. 펀더멘털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적정 주가를 내죠. 왜? 본인들이 메이저기 때문에 본인들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시황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지수 때에 어느 자금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게 쇼커버링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이 상품의 만기가 언제에서 차익 실현이 언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정도의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어도 개별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10,000원이 깨지면 하한가 맞습니다. 이건 안 한다는 거죠. 왜?
10,000원이 지켜질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5% 갖고 있던 데가 아니 나 기분 나빠 하루에 다 까고 나갈래. 그럼 하한가인데. 결론은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실전 매매를 하는 쪽,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가 아닌 펀드 매니저는 일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죠. 펀드 매니저들은. 근데 거기도 자기들이 메이저기 때문에 그 기술적 분석을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케이블 TV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적 부분을 맹신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움직일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다시 예를 들면 뭐 금양을 떠나서요. 어떤 내용이 있다. MSCI 지수에 편입되고 FTSE 지수에 편입이 돼서 에코프로의 패시브 쪽에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니 액티브가 미리 산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내용에 대한 명분, 심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지금 MSCI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종목에 한미반도체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짜증스럽게 음봉 떨어지잖아요. 계속 올라갔다 음봉 맞고 올라갔다 음봉 맞고. 그에 반해서 또 에코프로는 우리가 안 갖고 있어요. 2%만 교육용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하게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직접 막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올라가다가 맞고 올라가다 맞고. 결론은 그런 내용들은 심리이고 명분인데 그것은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10%다. 그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메이저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니까 수급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90%인데 대형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추정치가 나옵니다. 확정치는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 지분이 뚜렷하게 몇 프로 갖고 있다. 이거는 완벽하게 확정지어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보고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서도 뭐 완벽하게 지분율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정공시 내용에 분기 실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주주명부 폐쇄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가장 그 기준에서 확실한 거고, 그거 지나고 나서에 또 매매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추정치이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녹화는 지금 제대로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병파리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화면이 좀 잘려요 하시는데, 그거를 지금 저도 설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 화면 보시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화면이 안 잘리게끔 다 나오게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좀 지금 못 찾으시면은 녹화가 돼 있으니까 녹화되는 거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녹화된 거는 그대로 나오니까 지금 이 화면으로 통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게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요것만 진짜 1시간 이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이것만 이해가 되시면은 나머지 기술적 분석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냐면 수급 기준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수급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수급 범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어요. 혹은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외끌이라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수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를 따지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예요. 그럼 시가총액이 3위니까 1위다?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은 2위여야 되잖아. 그 개념이 아니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1위인데 그리고 오히려 또 5위까지 올라오고 4위까지 올라왔던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 기관 매도가 거의 한 10%에 가까워요. 이 짧은 구간에 10%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쭉쭉 뻗어 올라가죠. 올라갔었죠. 올라갔었고 지금 눌려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얼마를 샀냐면 2,800만 주 이상을 샀어요.
2,800만 주면은 7억 2,800만 주짜리 종목이에요. 7억 2,800만 주에 4%를 샀다는 거예요. 4%면은 뭐 이수페타시스가 5월 말까지 기준에 12%를 샀거든요. 그거 대비하면 뭐 12% 산 거하고 하이닉스 4%하고 차이가 12%가 더 많이 산 거잖아요. 그럼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보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요? 유통 물량. 하이닉스의 52.5% 외국인 지분과 대주주 지분 33.9%, 그럼 34라고 잡으면 86.5%가 외국인과 대주주예요. 거기에 기관 지분 빼고 나고 그 다음에 아까 명예이익 때문인지 중장기적으로 하이닉스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지분을 빼고 나면은 실제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쌍끌이로 4%나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하다라는 거고, 이수페타시스 12% 매수를 했지만 돌아다니면 유통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이 많이 산다, MSA, 뭐 FTSE 다 얘기하지만 대주주 지분과 외국인 지분이 절반도 안 돼요. 3분의 1 수준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70%가 유통 물량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국민주가 돼서 다 박아놓고 나 안 팔어 하지만 나중에는 적은 물량에도 휘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급 부분이 첫 번째로는 외국인 기관 혹은 뭐 외끌이라도 좋으니 수급 매수가 되는 게 보여지는 거. 대형주들은 대부분이 2차 전지처럼 개인들이 사면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개인들이 사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개인들이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매수 기준으로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주가가 강세를 띠죠. 뭐 어찌됐든 그 뭐 강세 여부를 떠나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것이 보여지는 종목, 대형주의 기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나오는 거,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 애플 주식을 1조 달러를 윤정두가 샀어.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를 샀어. 그럼 0.1% 사는 거잖아요. 0.1% 사는 거예요. 그럼 미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서 윤정두가 0.1% 지분 샀어요, 외국인이 지분 샀어요, 이렇게 하고 별도로 표시해 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볼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유리한 거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에서 보는 게 유리하고,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도 극대형주 위주에서의 퍼센테이지가 많이 들어온 게 유리하다. 이런 교육은 나중에 체계적으로 또 해드릴 테니까 요건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뒷부분에는 정형화된 자료들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뭐 시간이 2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 이상 걸리더라도 준비한 자료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용은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려고 기준 잡아야 돼요. 그럼 또 하나의 수급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거래 대금입니다. 또 하나의 수급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은 매집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매집주의 경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외국기관이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고, 대형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주는 그래도 그나마도 1조 이상. 원래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도 나뉘어져 있어요. 대형주는 예전 방식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업종 코드 번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자기 자본의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를 중형주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본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대형주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HTS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은 대형주의 기준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도 대형주가 아니야 지금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많습니다. 250개나 돼. 그래서 HTS상에서, 그러니까 한국
전산본부 코스콤에서 증권사하고 증권사하고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업종 코드 분류를 해놨을 때 대형주 코드 분류가 있어요. 그 대형주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중형주가 101위부터 300위, 그리고 301위부터는 그거는 이제 소형주로 분류를 합니다. 소형주로.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 그냥 시가총액이 크면 대형주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뭐 여기서의 기준은 그냥 1조라고 대략적으로 설정을 할게요. 1조 이상짜리 대형주의 기준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조금 그나마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시가총액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2,000억짜리, 3,000억짜리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물량이 단기간에 뭐 몇 퍼센트 들어왔다. 그거는 이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규모가 1조가 넘더라도 5조짜리, 또 5조가 넘더라도 10조짜리, 10조가 넘더라도 20조짜리 대비해서는 신뢰도가 조금씩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라더견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CFD라는 상품의 해지 물량이 외국인으로도 잡혀요. 지금은 ELW 시장 완전히 이제 형식적으로만 있고 거의 없는 시장이 돼 있는데 2006년 7년까지는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2010년까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ELW 시장이. 그 ELW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로 잡혀요. 금융투자. 그러니까 기간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 소형주에서 나올 수 있어요. 1조 미만짜리에서. 또 1조 이상짜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다 해도 시가총액이 극대형주에서 조금씩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없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전도체. 신성델타테크가 이제 시가총액 1조 6천억, 7천억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걔가 뭐 바닥에서부터 한 10배 올라온 건가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뭐 1,000억, 2,000억, 3,000억 하던 친구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올라온 거고 나머지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은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천억 수준? 그런 종목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거의 없어요. 단기 성향의 외국인이 일부 잡히기도 하고 그런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FD나 이런 상품에서 그런 상품에서 그 상품을 샀더니 해칭이 외국인으로 잡혀서 외국인이 들어온 것처럼 그걸 이용해서 부티크 한 50억, 100억씩 운영하는 부티크들이 혹은 개인 자산 뭐 50억, 100억, 200억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가 CFD를 매수하니까 외국인으로 보이네. 그걸 막 따라붙고 쫓아오네. 여기서 내가 때리면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산 운용사나 정상적인 투자 자문사는 종목을 하나 매수할 때도 내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에 규정이 있어요. 스몰캡을 매매하는 친구들도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예요. 3천억도 우리 방에서는 작다고 표현을 하고 3천억 이하짜리에 하루에 3%를 사게 되면 전부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1%를 그러니까 뭐 내부 규정이니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를 샀어요. 그럼 3천억짜리 하지 말고 그냥 1,000억짜리 해버릴까요? 1,000억짜리 매매하시는 분들도 방 안에도 계시니까 1,000억짜리 1%면 얼마야? 10억분이 안 돼요. 10억을 사도 신고를 해야 돼. 그 내부에서 보고를 해야 되고 부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거 샀는데 더 살 수 있습니다.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 변동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최대 살 수 있는 게 뭐 내부 규정인데 뭐 2%, 3%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철저하게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이오 종목이나 이런 종목은 메이저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규정상 적자 업체는 안 산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또 상품을 판매할 때의 규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2차 전지 섹터, 바이오 섹터 이런 쪽에 ETF 상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은 인덱스 펀드에서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굉장히 이게 좀 어려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요 첫 번째 기준의 수급에서 첫 번째 기준에 눈에 보이는 메이저들에 대한 메이저들의 수급, 매수 매도가 들어온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누적 수급이라든가 또 대형주에 대한 이게 아닌 나머지 부분의 수급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초전도체 종목을 여러분들이 윤정두가 매매를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안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또 2차 전지 이제 정점입니다. 굳이 여기서 고점을 뭐 무조건 못 뚫는다는 아니지만은 뚫을 가능성이 희박한데 고점을 그 뚫는다고 보고 접근하시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매매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2차 전지를 매매를 하시겠다 하면은 오른쪽의 기준, 그러니까 왼쪽의 기준은 매집이나 이런 기준을 보셨다면은 오른쪽의 기준은 포스코홀딩스에 지금 외국 기관이 안 사잖아요. 만약에 일부 매수가 들어와도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 공매도 쇼 퀴즈, 쇼 커버링 그런 내용은 하여간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는 게 뭐다? 우리가 검색기에 넣어놓은 내용이에요. 종목 검색기에는 사실은 메이저들의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산 종목 없어요. 뭐 기관이 5거래일 산 종목 없어요. 외국인이 5거래일 동안에 2% 산 종목 없어요. 그런 수식을 넣어놓지도 않아요. 넣어놓지도 않고 추정도 못하고. 결론은 왼쪽은 대형주의 정상적인 고전 방식의 수급을 논한다면 오른쪽의 기준에서는 이게 바로 말 그대로의 기술적인 범위에서의 수급인데 예전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러니까 예전의 거래량 방식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거래량 방식과는. 지금은 완전하게 거래 대금으로 가야 된다. 근데 시장에 오늘 교육하기 전에 또 저희가 방송을 9월 말에 종료를 하고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어느 방송국이든 좀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방송국이든 새롭게 진행했을 때는 교육 위주로 가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유튜브든 어디든 싹 다 뒤져봤을 때 타사들 뭐 유료 교육까지 싹 뒤져봤을 때 샘플을 봤을 때 단 하나도 제대로 된 정형화된 자료가 없더라. 그래서 2015년부터 더 정형화된 자료들을 계속 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제가 멈춰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릴 거예요. 지금의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더 풀어서 하나하나 교재 지금 한 장 가지고 진짜 1시간 돼버리잖아요. 한 장 가지고 요걸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래량 부분, 첫 번째 거래량과 두 번째 거래량, 그죠? 첫 번째 거래량이 아니라 첫 번째 수급은 말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객관적인 수급을 논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또 파생돼서 설명하겠죠. 대략 어느 정도 매집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온다라든가. 우리 종목 잡아드릴 때 5% 매집돼 있어요. 5%면 최소 매수 평균 단가에 20-30%는 들어 올려야 됩니다. 라든가. 또 대형주의 기준에서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의 매집 규모와 중형주의 기준에서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의 매집 규모는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이렇게 파생이 될 거고, 이쪽의 기준에서의 수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에코프로에 요즘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해요. 그렇지만은 포스코홀딩스는 누적적으로 좀 10% 가까이 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그 10%의 매도가 개인들이 10% 가까이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어. 그 부분은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전의 방식으로 한다면 거래량을 분석을 합니다. 보통 거래량을 분석을 하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을 놓고 봐야 돼요. 이 거래 대금의 기준은 이것도 정형화해서 자료를 다시 또 다 만들 거예요. 지금 교육해드리는 거는 그동안 교육을 빠짐없이 다 들으시는 분들도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처음인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정형화 안 해놨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해드릴 건데,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도 우리는 이제 아름아름 그 정형화된 내용이 있어서 그걸 활용들을 하시는데,
시장에서 보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분류를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보고 배우시다 보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특히 거래대금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래량이 터지는 게 전일 대비 3배 터져야 됩니다. 전일 대비 20배 터져야 됩니다. 그럼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정도쯤은 오늘 다 규정을 다 잡아드릴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 정도쯤은. 근데 시중에서는 그 자체가 없어요. 응?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뒷부분에 정형화돼서 나오는 자료에서 설명을 재차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교육까지 다 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준이 거래대금이 최상위 20위 안엔 들어와야 된다. 변동성 매매 기준을 얘기합니다. 변동성 매매가 아닌 기준은 5MA, 20MA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면 된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3위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거래대금이 2월, 3월, 4월 그 지금까지의 기준에 월평균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3위짜리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얘네들에 전혀 못 미쳐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이닉스도 올해 60%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이닉스가 무조건 거래대금이 1조씩 터져야 돼?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목별로의 거래량 거래대금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5개의 캔들, 20개의 캔들의 평균치를 넘기고 양봉이면 된다. 그 정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배울 종목 검색기의 기준, 수식,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의 변동성의 매매, 단기적인 변동성 확장을 놓고 보시는 그 변동성의 매매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는 거고 그 거래대금이 최소 전체 시장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최소 전체 시장 거래대금의 20위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그래야만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종목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변동이 위든 아래든 나오는데 그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으로는 거의 99%가 방향성이 위입니다. 물론 거기서 위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음봉으로 밀릴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위입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서 하한가를 맞는 소형 잡주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비이성적으로 올라갔다가 하한가 곤두박질 치고 이런 종목은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몇 달에 한 번. 일반적으로는 거래대금 터지고 위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 나뉘어져 있고 여기서 하나 나뉘어져 있는데 이 거래량 거래대금에 왜 남들은 다 거래량이라고 표현하는데 혼자서만 유독 유튜브 보니까 가끔 거래대금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이제 있는 것 같아. 한두 명은. 몇 명은 있는데 그래서 신기해서 제목 거래대금 있으면 들어가 보면 기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한 명 정도가 윤정두 걸 봤는지 흉내를 약간 내더라고. 100원짜리 1억주 터지면 그래 봐야 100억입니다. 1000원짜리 1억주 터지면 1000억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맞아요. 그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어디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단순 논리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올해 1월 말에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정확히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이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이 하루 변동성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짜리죠. 작년 10월 말 기준에 2차 전지가 정점을 찍어요. 포스코 퓨처엠만 11월까지 좀 더 움직이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뭐 2차 전지들이 대부분 정점을 찍고 포스코 퓨처엠 11월까지 가고 금양도 11월 9일 날 상한가에서 한호가 모자르는 41,500원 딱 찍고 깨져서 당일날 4만 원 수준으로 마감되고 그 다음날 개파락 9%에 마이너스 20%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빠져서 한 방에 3만 원까지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제 정점이란 말이에요. 4월 9일이 정점이에요. 11월 9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이제 1, 2월 달에 못 움직이다가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 폭등 14% 12.44인가요? 14.2인가요? 하여간에 포스코 퓨처엠의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이 날아가고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8% 움직이고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종목 그때 10조가 채 안 됐어요. 9조 원대였는데 하여간에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8%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1월 31일 날이 그러니까 2월 그냥 1일 날로 잡을게요. 그게 12만 원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월 말일 날이 11만 9천 원이었어요. 1월 말 저점이 11만 9천 원. 그리고 2월 1일 날이 12만 원입니다. 2월 1일이. 이게 3월 23일 날이 50만 원 찍어요. 49만 5,500원. 어? 왜? 그걸 다 기억하죠. 다 우리가 공략하고 다 수익 낸 종목이니까 기억을 하는 거야. 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4월 11일 날 82만 원 찍어요. 어? 이게 4월 11일이에요. 이게 3월 23일입니다. 이 고점에서부터 얼마? 요 가격 찍고 나서 40만 원까지 깨졌다가 깨진 게 아니라 40만 원까지 41만 원까지 밀렸다가 종가만 다시 돌려놨죠. 45만 원 수준으로. 그래 다들 끝났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따블이 난 거예요. 또 41만 원 찍었다고 돌렸으니까. 응? 그리고 계속 눌려 있다가 이게 얼마까지 내려와요? 50만 원이 이탈됐었죠. 이 50만 원이 이탈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7월 26일 날 150만 원까지 갑니다. 153만 원. 그러면 요 기준에 이제 거래가 수반돼 있으니까 다 이제 들어올린 건데 12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12만 원 공 빼고 12만 원짜리가 100만 주 터지면 1,200억이란 말이에요. 12만 원짜리가 100만 주 터지면 1,200억. 그리고 153만 주가 100만 주 터지면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주 거래 터지고 움직임 나와야 된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변동률이 언제부터 기준이 잡히냐면 캔들 때도 한번 정형화해 드릴 건데 15년도 6월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다 듣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지금 이것만 100페이지가 넘어요, 사실은. 요거 끝나고 쉬는 시간 드리고 100페이지가 넘는 거는 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이 또 10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거는 이제 정형화된 방금 내용들의 정형화된 내용들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좀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정형화해 설명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2015년 6월 달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시장의 상한가제도가 바뀌었을 때예요. 바뀌고 나서도 거의 한동안 뭐 상한가도 안 나왔었어요. 안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이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에 합수부를 만들어 가지고 증권 관련 범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롤링 팀들을 싹 다 박살이 났어요. 그때 롤링 팀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성태 쪽이 그 LG그룹 막내 아들 부자극 회장님 그 장남 구본현이 그 자금 엑사이언스에서부터 같이 만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쌍방울에 김성태가 그때 당시에는 롤링을 돌리던 팀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광림을 우연찮게 잘 잡아먹은 거고, 그 다음에 쌍방울, 그 다음에 나노스,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요 변동률이 커지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의미가 조금 개선이 됐었고,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유동성 터진 이후에 그때부터 해서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돈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오죠. 코로나19 이후에 깨졌던 시장이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형성시켜 줄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거래 대금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근데 요 내용 이전에
본질적인 내용은 이것도 다 그냥 듣고 흘리세요. 흘리시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세요. 그 이전의 본질적인 내용은 고빈도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고빈도 거래. 이건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거예요. 직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고빈도 거래. 이게 뭐냐면 매매 수익을 내는데 그냥 바로바로 뭐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의 주식을 사서 5% 10% 수익을 내겠다. 아, 형들이 여기서 매집을 해서 저기서 차익 실현했구나.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고빈도 거래는 원래 파생시장에서부터 특히 ELW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8, 9년도부터 해서 고빈도 거래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이 2011년 기준, 지금은 더 빨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코스콤의 기술력도 동남아로 수출을 합니다. 매매 기술력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주문 넣는 거. 그게 이제 동남아로 수출을 해요. 근데 2020년도 기준에 2011년도의 기준에 1초에 7차례 부딪힐 수 있는 기술력이었어요. 1초에 7회. 무슨 얘기냐면은 증권사 LP가 파생상품에서 LP가 물량을 내놓으면 그걸 반대급부에 있는 쪽이 똑같은 알고리즘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매수를 집어넣게 됐을 때 1초에 7번 부딪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그 10만 주를 여기서 10만 주씩 계속 내놓는다. 그럼 10만 주 체결이 되면 1초에 7번 70만 주까지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주식 수 1000만 주짜리의 ELW가 하루에 거래량이 3억 주씩 터졌어요. 1000만 주짜리가 하루 거래량이 3억 주.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있었고 2009년도에 그리고 2011년도에 검찰 중앙지검 금조 2부 지금 문제라고 그럴까요? 하여간에 지금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 전 중앙지검장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금융조사 금조부 2부장이셨는데 거기서 ELW를 수사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한 3개월 참여해서 그 내용을 같이 들여다봤어요. 같이 들여다보고 금융감독원 자료 다 들여다보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다 봤는데 하여간에 결론은 이 고빈도 거래가 파생상품에서는 가능해요. 매도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파생상품이 ELW 시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거의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1년, 12년부터 해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팀들이. 그래서 회전율이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짜리에 거래량이 2000만 주, 3000만 주가 터져. 대주주 물량을 받아와서 돌리는 것도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응?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월 달에 거래대금 1조를 넘기면서 시가총액 1조 5천억인데 1조를 넘기면서 상한가를 들어가. 그럼 대주주 지분 불려다가 때린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단타 쳐서 된 게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스코 DX가 1억 5,2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1억 5,200만 주 우리가 11,000원부터 언제? 4월 14일 목요일 날 11,000원, 4월 15일 금요일 날 12,000원대. 근데 4월 17일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갑니다. 그 다음 날 19,000원대까지 올라요. 20%더 올라가고. 그러면은 4월 17일 날 상한가 갈 때 1조 터졌는데 그때 시가총액이 얼마였냐? 12,000원대 끝난 기준이라고 잡으면 1억 5,200만 주 얼마예요? 1조 7천억이죠. 1조 7천억짜리가 1조를 넘게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가는데 대주 지분율이 60% 넘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고빈도 거래라는 게 형성이 됨으로써 비이성적인 거래 대금이 터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것도 이제 예제가 있으니까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리 다 들으시면 돼요. 옛날처럼 거래가 이렇게 터졌어요. 이게 이제 뭐 양봉의 거래량이다. 예를 들면 거래량 그 표시도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HTS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뭐 양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도 뭐 올라왔었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고 인식을 해요. 예전 방식. 2000년 중반까지도 그런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거래가 없이 이렇게 이제 주가가 밀려요. 거래가 없어 이렇게. 근데 주가가 거래가 없을 때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이 뭔 소리요? 큰형들이 이따시만큼 매수한 거 안 빠져나갔잖아. 이거 개인들 흔드는 거고 시장이 좀 어려워서 밀린 거요. 이건 100% 들려. 왜? 얘네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현실성 있잖아. 그 얘기가. 얘네가 들어와서 주가 올렸는데 얘네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메이저들이 유입된 흐름은 그나마 시장의 흐름이든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대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어려서 오는가? 다시 얘기하면은 현대차가 기관들은 한 1%를 팔았어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대차도. 올해 들어서. 그게 5월부터 좀 수급이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로 하면은 한 3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준에. 근데 주가는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 그런 걸 복합적으로 얘는 이 거래가 터졌든 안 터졌든 간에 거래도 얘도 5M에 20M에 터져 있습니다. 현대차가 막 1조씩 터지면서 올라간 적 없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무슨 막 8조씩 터졌잖아요. 근데 올해의 기준에서는 얘네가 1조씩 터진 적이 없어. 2021년도에는 그렇게 터진 적이 있죠. 4조 뭐 이렇게. 어찌됐든 추세 강화가 있어서 수급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아니야. 현대차가 아니야. 그리고 수급도 없어. 에코프로야. 에코프로든 포스코홀딩스든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가 수급은 오히려 개인들이 더 샀는데 어쨌건 거래가 막 8조씩 터지고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럼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가 거래가 이만큼 터져 있으니까 어떤 큰 형들이 외국인 기관도 10%나 팔았지만은 어떤 큰 형들이 저걸 다 매집을 해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를 들어 올릴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면서 고빈도 거래라는 걸 설정해드렸죠. 변동성이 확장된 거는 상한가 제도도 열려 있고 또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서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게 7월 24일 상한가를 갔어요. 66,000원까지. 그러니까 5만 원에서부터 움직인 거죠. 5만 원에서 당일날 전일 종가 5만 원에서 66,000원 상한가를 갔단 말이야. 그죠? 5만 원 초반에서 23일 날 5만 원 초반에서 26일 날 상한가를 가서 66,000원이잖아요. 그럼 23일 날 5만 1,000원대가 종가예요. 그럼 24일 상한가 한번, 그 다음 날 10% 된가 오르고 26일 날 또 상한가를 갑니다. 그래서 17조를 찍어요. 근데 또 상한가를 갔는데 그게 96,700원이야. 그러니까 23일 대비 거의 24, 25, 26, 3일 동안에 더블이 난 거예요. 그게 상한가 제도가 30%로 열려 있으니까 그 등락률이 가능한 거고,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으니까 지금 물가 무지 올랐잖아요. 오른 것만큼 돈이 풀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3일 만에 더블이 나오는 거고, 더블이 나오니까 만 원짜리에 100만 주 100억분이 안 되지만은 2만 원까지 가 있다면은 그게 200억이라서 거래량으로 분석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집이 아닌 고빈도 거래도 한 역할을 한다. 매수매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주주 지분이 80%인가요? 굉장히 높아요. 유통 물량이 사실 없어요, 걔가. 그런데 거래대금은 이번에 2조까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지금 초보자도 계시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초보자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미 벌써 37년, 또 30년, 25년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캔들도 보시고 이평도 보시고 거래대금도 거래량도 또 그 밖에 보조지표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를 전부 다 깨부실 수 있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저도 노력해서 교육시간 더 늘려드릴 테니까. 제 입장에서는 교육하는 게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돈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교육 들으시는 분들이 유료로 또 연장은 되겠지만 그냥 유료 고객 한 분 더 들어오시는 게 저는 편하단 말이에요. 성격상 교육자료 대충 해서 넘어가지 않고. 자, 1시간 동안의 기준에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슬슬 마무리하고 지금 딱
약 1시간 4분 정도 돼서 녹화 시작하고 슬슬 마무리를 할 텐데 잘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첫 번째 이제 증권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 건데 랜덤워크 이론은 뭐 그냥 말 그대로 랜덤이다. 우리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는 이론적인 학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기업이 좋냐 나쁘냐 이 정도의 기준이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깊숙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 놓을게요. 그 다음이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준인데 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여러 이제 기술적 분석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뭐냐?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서 사는 이유가 뭐니? 여기서는 메이저가 들어올 것이야. 하단부에서 돌려질 때는요. 여기서는 메이저가 살 거야. 메이저가 뭐 외국 기관이 됐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큰형이 됐든 또 상단에서는 볼린저 밴드도 7가지의 매매 패턴이 있어요. 상단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십시오. 이것도 패턴이 되겠지만은 상단을 뚫으면 강력하게 매수하십시오도 패턴이에요.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상단 부분에서 뭐 메이저가 사 올렸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 올라와 있겠지. 그래서 상단으로 올라와 있는 거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되는 거야. 결국은 수급. 그 수급 방식에 크게 두 가지 보여지는 메이저의 수급과 그 메이저의 수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는다.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는다. 변동성 매매 기준에. 그 거래대금의 기준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들여다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종류에 추세 분석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에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어떤 게 들어가요? 이동평균선에 저항, 지지, 추세 이렇게 싹 들어가요. 이동평균선 내에.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석 내용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갭에 대한 부분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굉장히 중요시 놓고 배우는데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울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패턴 분석은 서양식 패턴 분석과 일본의 캔들인데 일본의 캔들이 이제 한 300년 된 거고 혼마 문해이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스티브 니슨이 80년대 중후반에 이제 쭉 뿌리는데 스티브 니슨이라는 분이 세계은행 또 IMF 또 각 대학 이런 데서 기술적 분석 뭐 기본적 분석도 다 금융 분석을 교육을 하시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일본에 갔다가 80년대 중후반에 이런 게 있어 일본 전통 방식의 이런 기술적 분석이 있어라고 해서 글로벌 시장에 뿌렸고 그 도서가 우리나라에 직역본으로 2권이 나와 있어요. 보실만 해요. 보실만한데 이제 그것을 오늘날의 기준에 어떻게 잘 변형을 시켜서 대처를 할까. 그리고 300년 전 캔들에 대한 해석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본인 거지. 일본 그 캔들에 대한 번역과 일부의 해석인 거지. 그것을 응용한 도서는 아니에요. 스티븐 니슨의 도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제 조건. 망치형이 떴어. 망치형이 뜨는데 어디서 어떻게 떠야 되느냐. 옛날 방식 그대로. HTS가 발달되기 이전에 그대로만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윤정두가 정형화해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강의를 해놨어요. 그걸 새로 들으셔도 되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전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교육 교재부터 동영상까지 이게 10시간 이상이 있습니다. 10시간짜리가 있어요. 이게 달라고 그러시고 이것도 10시간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달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작년 거 25강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양식 패턴 분석은 2015년도 이후에 안 해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극히 후행성입니다. 서양식 패턴 분석의 추세, 그러니까 일본의 캔들 분석 있죠? 요거 빼고는 다 서양식이죠. 이동평균이든 다 모든 게. 그래서 서양식 패턴 분석은요. 모든 게 다 후행성이에요. 파동이론 이런 것도 전부 후행성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여기서 잡을 거냐 아니면 시간이 지난 여기서 잡을 거냐 여기서 잡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 틀려요.
틀려져요. 그러니까 지극히 주관적이다. 지극히 후행성이 있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서양기 패턴 분석은 크게 의미를 안 둬요. 그리고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V자형 패턴 있죠. 그럼 이거를 그냥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V자형 패턴, 뭐 W자형 패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V자형 패턴과 W자형 패턴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 패턴 분석에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V자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W자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역헤드 앤 숄더형 같은 경우.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나와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걸 정형해 놓은 게 2015년도 USB 자료 달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엔 정형화해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락 추세에서의 기준이 이렇게 그려놨지만 V자형이라고 치면 여기까지 먼저. 그러면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죠? 꺾여져 내려올 때. 요 하락 추세의 기준에 요 라인을 돌려줬을 때 여기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기준이 잡힌다. 요게 정형화돼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편입 설정이 잡힐 때 목표 주가는 어디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거. W자형 패턴이 나왔을 때 뭐 짝꿍댕이형이다 라고 한다면 요 기준에 어디에서 편입 설정이 잡혀야 되는지,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다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건요. 그냥 V자형입니다. W자형입니다. U자형 패턴입니다. 뭐 천장에서 거래량. 그거는 돈 주고 들을 이유도 없고 돈을 준다고 해도 들으면 안 되고. 왜? 잘못된 정보를 의약품 오남용은 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증권 분석에 잘못된 교육을 받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고 가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손실로 연동이 되죠. 대표적으로 아까 거래대금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기아라는 종목이 기아차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아고요. 예전에 2009년도 차와 정리일 때 3년 동안 14배 오릅니다. 14배.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K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래가 줄어야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점에서 거래가 줄었는데 그걸 정점이라는 인식을 안 잡고 거기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 이거를 거꾸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 거래대금은 14배니까 10,000원짜리에 100만 주 터지면 100억이죠. 그죠? 근데 14배 올랐으니까 14만 원짜리에 100만 주 터지면 1,400억입니다. 거래는 줄어 보이지만은 여기 100만 주 터지고 여기는 50만 주가 터졌다. 그럼 얼마예요? 거래대금은 700억입니다. 100억에서 700억까지 거래대금은 계속 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고 또 고점에서 꺾여졌을 때 엉뚱한 분석에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잘못 나와 있는 거 잘못 배우셔가지고 낭패 보지 마십시오. 그 지표 분석은 이제 주가 뭐 수급 또 보조 지표, 그다음에 시장 구조 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일몽 균형표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뭐 경기가 안 좋으면 매운 음식이 잘 팔린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게 이제 구조 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의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만 놓고 배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거래대금의 부분 거래량과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 내용은 주가의 선행 또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건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세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면은 거래대금도 상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락 추세일 때는 마찬가지로 하락입니다. 비이성적인 애들이 하락 추세일 때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는 거래가 둔화되고 그리고 주요 변곡에서 무너질 때만 거래가 일시적으로 터지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 조절을 좀 못 해드렸는데 지금 1시간 14분, 15분 정도 녹화돼 있어요. 이 부분 올려드릴 거고 오늘 다행스럽게도 실시간에 HTS의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 파일 크기가 300메가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파일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께 바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야 시간에도 한 번 더 들어보셔도 되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거 모아놨다가 다시 또 올려드릴 건데 이거를
그냥 다 올려드릴 수가 없구나. 그죠? 저한테 개인톡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루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월요일 날 드릴게요. 왜냐하면 과금하신 분과 과금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열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그 직원분들 모니터링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방이 개설돼 있으면 내가 아주 혼내줄 거야. 근데 혼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윤정두가 나를 따르라 해야지. 그죠? 직원들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그에 맞게 연봉 막 한 1억씩 주든가. 내가 볼 땐 1억을 줘도 그렇게 안 해. 요즘 분들은. 응? 제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하고 했으면은 당연히 이번 강의가 있으면 방을 만들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료들도 거기다 올려드리고 하는데 아주 하여간 혼내줄 거예요. 혼내주고 특히 이용철 대표는 더 혼내줄 거예요. 왜? 본인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자, 짝꿍댕이 잡아서 서양식 패턴 분석을 안 한다니까.